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위원님은 예전에 저희 백브리핑 시절 때부터 나오셨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고마워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고. 사실은 나라 살림은 정부가 바뀌면 왼쪽 정부가 있을 때는 오른쪽 있는 분들은 별 걱정 안 하고 또 정권이 넘어가면 옛날에 나라 살림 하던 분은 또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라살림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나라 살림을 유일하게 걱정하는 야, 진짜 이분입니다. 소중하다. 소중하네요. 집에서는 그 혹시 집살림. 가정 살림은 언제 연구하고 걱정할 거냐는 얘기도 들으시죠? 예, 맨날 얘기 듣고요. 안타깝게도 가정 살림은 잘 못하고요. 사람이 둘 다는 못해. 둘 다는 못해. 그래도 나라 살림은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재정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네. 제가 밥 먹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말씀하실 주장의 요지는 제가 얼핏 살짝 여쭤봤더니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돈을 써야지. 이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니 더 악순환이다. 그렇지. 그 말씀이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게 제가 재정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사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사람들이 재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오해가 뭐냐면은 네. 사람들이 뭐 가정 살림은 잘 알잖아요. 예. 근데 이 국가 재정은 잘 모른다고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가정 살림에 비유해서 국가 재정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저는 국가 재정 오해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지. 국가하고 가정은 뭐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왜냐하면은 가정 살림 원칙은 내가 수입이 늘면 어떡합니까? 뭐 수입이 소고기 사 먹는 늘면 거죠. 수입이 뭐. 늘면 소고기 사 먹어야지. 소고기 사 수입차도 먹는 사지. 거죠. 예, 뭐 외제차 사는 거고. 예. 근데 수입이 쫄면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네. 근데 국가 재정도 국가 살림도 그렇게 하면 되냐? 뭐 교과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국가 재정 같은 경우는 내수가 안 좋아요. 내수가 예. 안 좋으면은 수입이 줄겠죠. 세수입이 줄겠죠. 예. 세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이거는 내수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수가 줄었을 때 더 국가는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거치면 수입이 많아지면 지출을 좀 줄이고. 오히려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많다라는 얘기는 조금 과열이라는 얘기예요. 경기가 과열일 때 국가가 지출을 확대하면은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살림의 이 원칙과 가정 살림 원칙은 사실상 정반대인데 이거를 자꾸 비유해서 이해하면은 굉장히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어려우면 예. 세금도 안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돈으로 나라가 돈을 더 쓰냐?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일으켜서 예, 부채를 일으켜서 빚을 내서. 부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바라볼 때요. 제가 또 계속 강조하는 게 가정 살림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 살림 같은 경우는 부채 없으면 좋죠. 저도 예. 개인적으로 한 3년 전인가 이 부채를 다 갚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집에 부채가 없어요? 뭐 아무튼 제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예. 부채를 뭐 가정 살림 같은 경우는 빚 안 지면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을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뭐 현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부채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죠. 사채도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 운영의 원칙은 부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부채가 적절하면 적절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부채를 잘 활용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떤 내가 투자 계획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부채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예. 어떨 때는 내가 이 기업 건전성을 위해서 부채를 줄이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걸 적절하게 부채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도 부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채가 적절하면 적절할수록 좋은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게 질문이죠. 그게 뭐냐는 포인트네.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데 네. 안타깝게도 저는 몰라요. 근데 저만 모르면 괜찮은데 다 몰라요? 전 세계 어느 경제학자도 몰라요. 우리 하버드 로고프 교수가 네. 논문 한 번 썼어요. 내가 드디어 가장 적절한 국가 부채 비율을 내가 수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뭐80% 또는 90%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논문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뭐 대학원생인가요? 굉장히 젊은 교수가 그 수식에서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우프 교수가 미안하다,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고 로우프 교수도 수식으로 못 만들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수식으로 못 만드는데요. 그럼 국가 채무가 GDP 대비 뭐 한 일본처럼 200% 넘는 게 적절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아니면- 아무도 이게 위원님 아무도 모를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상대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옆 나라는 보니까 엄청 높은데 그렇죠. 우리는 뭐 이렇게 주가도 그렇잖아요. PER이라는 게 그럼요. 뭐 12 적정한지 정해진 룰은 20이 없잖아요. 적정한지 근데 뭐 모르죠. 대략 보니까 한 10 정도면 뭐 평타 치는 것 같아. 음. 뭐 그렇게 그냥 암암리의 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가 채무도 그런 암암리의 룰 같은 건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 최소한 다른 나라와 비교는 할 수가 있죠. 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한 50%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GDP가 대강 한 2천조 원이잖아요. 국가 부채 1,000조 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GDP 대비 한 50%인데 다른 뭐 OECD 평균 같은 경우는 GDP 대비 100% 정도 왔다 그렇죠. 갔다. 미국은 뭐 하고요. 100% 넘고 미국은 그러니까. 뭐 150대고 일본은 뭐 200이 훨씬 넘어가는데 음.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굉장히 또 좀 적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근데 사실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조금 애매한 개념이 국가 부채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분모는 GDP고 분자는 국가 부채잖아요. 예. 근데 국가 부채라는 것은 스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올해 발행한 국가 부채, 작년에 발행한 국가 부채, 50년 전 발행한 국가 부채, 쌓여 70년 있어. 전 쌓여 있어. 발행한 국가 부채가 다 더해서 누적돼서 분자에 더해지는 거거든요. 예. 예. 분모는 스탁이 아니라 플로우라고요. 뭔 소리냐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가 분모라고요. GDP. 그러네. 그렇죠. 네. GDP.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올해 발생한 부가가치로 20년치 국가부채를 나누고 내년은 내년에 발생한 부가가치로 21년치를 나누고 25년치를 계속 나누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인 거고요. 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다른 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다른 예. 나라보다 엄청나게 건전해요. 우리나라는 50%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가 된 지 50년, 60년 전이라고요. 돈 네. 많이 써야 그렇죠. 되는 국가들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50년 동안 복지를 열심히 해오는 바람에 해온 국가와 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복지를 실행한 지 20년도 안 된 국가와 국가 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도 맞고요. 뭔가 우리가 그럼 굉장히 사실 평소에 어려운 그냥 그러네. 적게 쓰고 그런 게가 아니라 너희는 소비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그런 게 콜이야.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래서 어렵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적절한 국가 부채 비율이 40%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50%이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적절한 국가 부채 비율이 만약에 GDP 대비 60%다. 네. 현재는 50%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장 효율적인 국가 부채 비율, 효율적인 국가 부채 비율을 위해서는 조금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지금 적절한 국가 부채 비율이 40%인지 60%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낮추는 것이 좋은 건지 높이는 것이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안다고 주장을 하죠. 적절한 국가 부채는 부채 비율은 50%보다 낮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낮은 게 좋다. 그런데 가능하면 낮은 게 좋다라는데요. 확실한 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면 적절할수록 좋은 거고요. 적절한 국가 부채 비율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가 부채를 발행을 한 다음에 예. 부채를 발행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어디에단가 사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출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출을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모든 분야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국가가 이 지출했을 때 나오는 그 GDP 성장률만큼 투자 이익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GDP 성장률이 올해 2%다라고 했을 때 국가 부채 조달 이자 비용이 2%다. 그런데 국가 이 GDP 성장률이 3%다라고 한다면은 ROE가 2% 좋지. ROE가 그렇죠. 좋네. ROE. 그러니까 2% 이자를 주고 어. 이게 전 분야에 투자를 하면은 3% GDP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국가 부채 비율은 높아지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는 건데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 부채 비율,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 학자들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은 사실 안 써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단어인 거고 지금 현재는 중립 재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씁니다. 아. 그러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일단 국가 부채 비율이 낮으면은 재정 거야. 건전하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은 지금 2% 이자를 주고 국가 부채를 발행을 해서 만약에 사회 투자를 했는데 GDP가 2.5% 올라가. 예. 그렇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이자 비용, 그러니까 국채 조달 비용 예. 그리고 그 나라의 GDP 이 두 개를 비교한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자 비용과 GDP 갭이 가장 큰 나라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자 비용과 그러니까 무슨 GDP의 소리냐면은 예.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뭐 1%밖에 안 되는데 예. GDP가 3%다. GDP의 1%가 이자 비용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국채 조달 비용. 예. 지금까지 빌린 국채의 평균 이자율이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발행 잔액에 대한 맞습니다. 네. 국채 조달 비용이니까 국가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건 그 나라의 그냥 장기 이자율과 그렇죠. 비슷할 맞습니다. 거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빚 빌리는데 1%로 조달을 했는데 예, 예. 사실 GDP는 한 3%씩 맨날 맞습니다. 늘어나더라. 그런 그렇죠. 거네요. 예. 훨씬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럴 경우에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이자 비용이 2%예요. 근데 투자를 했을 때 3%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를 빌려야 돼요? 그럼 다다익선이잖아요. 네. 힘 닿는 거. 그렇죠. 힘 닿을 만큼 빌려야 되는데, 근데 돈을 많이 조달을 하려다 보면은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투자의 한계 생산성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딱 이 조달 비용 이자 비용과 이자와. 내 투자 성장이 딱 같아질 때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부채 이 이자 비용이 GDP와 비교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자 비용은 낮고 그리고 GDP는 이거보다 항상 높은 것이 이 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게 높은 나라라는 것을 보면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예, 질문이 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의 조달 금리가 낮았고 그렇죠. 그걸로 정부가 돈을 빌려와서 예. 어딘가에 썼더니 GDP 성장이 더 잘 됐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잘 쓴 레버리지 효과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재정의 뜻인데.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과거에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금리가 그렇게 싼 시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되게 금리가 높아요. 요즘 국채 발행도 되게 높던데. 한 4.9% 정도입니다. 그러면 유례가 없죠. 4%로 내가 빚을 조달했는데 국가의 GDP가 4% 이상 나와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GDP는 명목 GDP예요. 네. 왜냐면은 이 투자 수익은 실질 GDP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인플레만 올라가도 그만큼 투자 수익이 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명목 GDP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 GDP와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 명목 GDP 명목 GDP도 생각하면 예. 어차피 물가가 오르면 빚도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죠.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근데 한번 그렇다면은 어. 결과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왜냐면 예. 적절한 국가 부채 비율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GDP가 성장하는 게 국가가 부채를 일으켜서 썼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했다면 예. 국가 부채의 ROE로 그렇죠. 생각할 수 있으나 예, 예. 나라는 헛돈 쓰고 예. 그냥 가게와 기업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예, 예. GDP가 그만큼 성장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죠. 예. GDP가 성장하니까 국가는 더 부채를 내야 돼라고 한다면 자칫하면 예, 예. 그냥 민간이 열심히 한 거에 국가는 프리라이드 해서 그걸로 공무원 월급 올려주고 뭐 이렇게 될 수도 그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좋은 그래.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었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나온 질문 중에서 제일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4개 나왔습니다. 4개 나왔는데 내가 3개 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누군가는 답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네. 한국은행이 뭐 최고의 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가 되면은 그 기자들은 그 한국은행을 찾아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한국은행 직원 중에서 예.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교수 밑에서 일하는 사산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사람 찾아가지고 기자분들은 한국은행 직원 당신이 만나본 그분은 어땠냐라는 질문하는 게 뭐 이 동네 관행인데, 아무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인 거고 네.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GDP가 왜 올라갔을까?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고 민간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바로 한국은행이 항상 발표를 하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보시죠. 야.
마치 예. 짜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료까지 준비된 거 제가 보니까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짜우치는 저는 이 한국은행 자료를 보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트리플 위기가 2008년 금융 위기부터 15년 만에 처음 발생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올해 2023년도 2분기다. 위원님 마우스를 쓸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예. 쓰시면 더 편하실 오케이. 것 같아요. 예. 자, GDP의 본질이 뭐냐면요. GDP는 결과적으로 지출을 얼마나 많이 하냐, 예. 그리고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냐, 그리고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냐. 요거 네. 세 개를 더하고 그리고 수입을 이게 차감한 것이 GDP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할수록 GDP가 올라가고 투자를 많이 할수록 GDP가 올라가고 수출을 많이 할수록 GDP가 올라가고 수입은 이게 반대 차감 항목이니까 네. 이것은 거꾸로 GDP인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GDP를 보면은 계속 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계속 GDP가 올라갔던 이유는 수출이 계속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이 소비는 계속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올랐다 예.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소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꾸준히 올라가요.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 여태까지 분기 기준으로 소비가 전분기보다 하락한 것이 이게 답니다. 이거 말고는 소비가 전분기보다 하락한 것이 없어요. 2008년, 2018년 요때라는 게 언제죠? 2008년 4분기 때 소비가 마이너스 그때는 2.4%잖아요. 리만 사태 직후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설명이 되죠. 예. 근데 2018년도는 이건 뭐 0이니까 그냥 내신 예. 거고요. 예. 그리고 2020년 1분기 때 코로나 때? 소비가 마이너스 4.2%예요. 이건 코로나인 거죠. 마찬가지로 20년 4분기 때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마이너스 1.1%고 네. 2022년 1분기도 코로나 영향으로 마이너스 0.4%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소비가 정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도 없어요. 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는 일이 23년 2분기에 처음 벌어진 겁니다. 23년 2분기가 이게 굉장히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것이 금융위기도 오지 않고 코로나 락다운도 되지 않았는데 소비가 줄었어요. 무려 전분기보다 0.7%나 줄었거든요. 전분기 대비. 그렇죠. 전분기보다 0.7%가 줄었는데 이게 매우 이례적이다. 없잖아요. 이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없는 일인데 예. 지금 현재는 코로나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소비가 줄은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가 왜 줄었냐? 민간 소비 때문이냐, 민간 때문이냐, 정부 때문이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보죠. 예. 소비가 무려 마이너스 2.4%나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냐면 당연히 금융위기 때문에 줄은 거고 예. 민간 소비가 무려 마이너스 3.8%나 많이 줄었어요. 줄었겠죠. 뭐 어마어마하게 예. 줄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손 놓고 볼 수는 없죠.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열심히 정부 썼어. 지출을 무려 2.8%나 올렸어요. 예. 분기 대비 2.8% 올렸으면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소비는 무려 마이너스 3.8%나 떨어졌지만 정부가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마이너스 2.4로 방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거는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혹은 돈을 빌려서 정부가 쓴 거겠죠? 그렇죠. 예. 예. 정부 지출은 그걸 수밖에 네, 없죠. 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투자가 무려 마이너스 3.8%나 감소했는데 민간은 4.9%나 감소했지만 정부 투자가 1.6% 증가해서 그래도 민간 투자 감소분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민간 소비 투자가 너무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나름 방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리플 위기라는 것은 저는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소비도 마이너스고 투자도 마이너스고 수출도 마이너스인 이것을 예. 트리플 위기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요.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트리플 위기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예. 코로나 때도 트리플 위기는 없습니다. 수출은 잘 잘 됐으니까. 됐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례적인 트리플 위기가 바로 올해 2분기에 발생한 거예요. 올해 2분기는 숫자가 소비도 뭐 마이너스고 크지는 않으나 진짜 크지는 마이너스 않으나 찍혔네요. 투자도 마이너스고 소비도 마이너스고 수출도 아하. 마이너스인 트리플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초로 벌어졌는데 왜 트리플 위기가 벌어졌는지를 한번 뜯어봤어요. 예. 민간 소비를 보니까 마이너스 0.1%니까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비가 0.7%씩이나 줄어들었냐면은 정부 소비가 무려 마이너스 2.1%나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트리플 위기가 온 이유는 예. 민간 때문인 거예요. 민간이 너무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렇게 경제 성장이 역성장하게 된 건데 올해는 왜 이렇게 트리플 위기가 왔냐? 민간 때문이 아닙니다. 민간은 뭐 그대로였는데
정부 소비가 무려 마이너스 2.1%가 줄어들었고 예. 투자를 보면 민간 투자는 플러스입니다. 네. 민간 투자는 플러스인데 정부 투자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자가 마이너스인 거고 그렇다면 2008년도 트리플 위기는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방어를 하려고 했으나 예. 2023년도 2분기 트리플 위기는 정부가 방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부 때문에 발생한 트리플 위기다. 정부가 더 움츠러들었다. 정부가 무려 2.1% 소비를 감소했는데 근데 그 전분기 대비 정부 소비가 2.1% 감소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죠. 예. 2008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언제 나왔냐면은 97년도에 나옵니다. 1997년도. 1997년도에 정부가 전분기보다 2.3% 소비를 감소한 것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고 97년도 이후로 여태까지 정부가 한 분기에 2% 넘게 소비를 감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정부가 소비를 한다는 건 정부 지출 정부가 예상했던 예산 지출을 한다는 말과 동의어죠? 그렇죠. 예, 뭐 정확히 동의어는 아닌데 왜냐하면 예산 지출 같은 경우 현금주의고 이 소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발생주의로 되는 거니까 동의어는 아니지만 뭐 최소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획대로 그냥 돈을 쓸 따름일 텐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줄어듭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국회에서 예산을 정하고 예. 뭐 쪽지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쓸 돈을 그 전에 다 결정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경제라는 사람이 아니라 재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뭐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은 경제하는 사람은 결과만 보는 사람 같아요. 결국 뭐 돈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재정하는 사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가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신축적으로. 근데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작년 예?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통과한 거에 따르면은 올해 정부 지출은 639조 원이에요. 예. 639조 원을 쓰기로 다 정해졌어요. 예. 그런데 뭐 최근에 뭐 그 총리님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요즘 세수가 안 좋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정부는 세수에 따라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했던 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20억을 쓰기로 했다면은 무조건 20억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허리띠 졸라맨다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년도 예산은 허리띠 졸라매야겠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최소한 올해 세수가 줄기 때문에 올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불가능한 되는구나. 일인 거고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는 아무리 세수가 줄어도 강제로 불용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단서가 중요한데요. 강제로 불용을 종용하진 않겠다 해놓고서 단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은 활용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안 써지는 뭐 그런 말 아닙니까? 보도블록을 일부러 쓰려고 일부러 돌리지 마. 일부러 없지는 마. 그러니까 뭐 보도블록을 쓰려고 일부러 돌리는 일은 사실 뭐 수십 년 전부터 이제는 없어졌고요. 왜냐하면 예산 항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물을 살기 위해서 이 편성한 예산을 보도블록으로 전용해서 쓰는 일은 이것은 뭐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거고요. 예. 그런데 이 강제 불용은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을 활용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요. 저는 쉽게 비유해서 회식 가서 부장님이 나는 짜장면 알아서 비싼 거 시켜. 저는 이 말과 똑같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아무리 비싼 거 시켜라고 해도 부장님이 짜장면이라고 말한 순간 부하 직원은 짜장면 아니면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지 탕수육은 절대 시킬 수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경제부총리가 뭐 불용을 종용하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은 활용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일반 이 말은 불용을 하라는 뜻이구나.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 불용을 하라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원래도 평소에도 예산은 정해진 대로 보통 쓰는데 그렇죠. 불용이라는 게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오해도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예. 왜
보도블록 공사는 왜 항상 연말에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쓰기로 했던 돈은 보통은 이제 쓰는데 당연히 써야죠. 그래야 내년에도 예산이 또 나오고 그쵸, 뭐 그런다고. 639조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근데 평소에도 그거 다 안 쓰거나 못 쓰는 부룡들은 늘 매년 있었나 늘 봐요. 매년 있긴 있죠. 그런데 국회에서 결산 때 되게 혼나요. 안 쓰면 국회에서 20억을 쓰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18억밖에 못 썼냐? 왜 19억밖에 못 썼냐? 그러면은 되게 혼나기 때문에 우리 사실 처음에 20억을 국회가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20억을 다 쓰지 못할 일은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이 공무원 입장에서 혼나긴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억을 다 지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 원래입니다. 정말 20억을 최대한 다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 못 써서 19억밖에 못 쓰는 거인 거지. 그냥 뭐 1억 못 써도 되고 2억 못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행정하는 공무원은 원래는 없어요. 쓸 때가 원래는 정해져 그렇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호 부총리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을 활용하겠다라고 시그널을 주면은 일선 공무원은 나는 억지로 돈을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올해 그 639조를 쓰기로 정해졌지만 2분기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 2%로 감소된 것이 639조 원을 다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약간 의도적인 불용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유도적인 불용 말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부가 뭐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재정은 양날개거든요. 하나의 날개는 재정의 책임성입니다. 다른 날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인 거죠. 둘 중에 어느 게 좋니? 둘 다 중요하죠. 재정의 책임성도 중요하고. 책임성은 무슨 의미예요? 지속 가능성은 이해가 됩니다. 재정의 책임성은 경기 변동을 조정하고 그리고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그렇죠. 해라. 그러니까 돈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돈 많이 쓰면 재정의 책임성을 증대하는 건데 그런데 두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한 거죠. 책임성을 늘리려니까 지속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부채 있는 거고. 많이 일으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책임성을 줄이면은 이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이게 양날개인데 만약에 이번 정부가 나는 책임성보다 지속 가능성을 더 추구할 거야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예산을 그렇죠. 축소 예산을 짰어야지. 그렇죠. 차라리 축소 예산을 짜서 올해 700조만 쓸 거야 또는 올해 600조만 쓸 거야라고 말하면 뭐 여야가 그렇게 합의했대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600조 쓰는 것도 저는 뭐 반대하지 않아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다. 가치는 있죠. 그런데 분명히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것은 올해 639조를 쓰기로 심의를 했는데 행정부가 알아서 불용을 활용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줄였냐? 1997년 이래로 가장 큰 폭의 지출을 줄였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2008년 금융위기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트리플 위기가 2023년도 2분기에 발생을 하니까 재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하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되게 황당한데. 이래서 혼나보기는 우리가 처음이라. 예를 들면 엄마한테 엄마 나 책 살려는데 2만 원 주세요. 2만 원 했는데 예를 들면 어디 가니까 세일을 하는 서점이 있어. 그래서 멀리 굳이 거기까지 가서 18,000원만 주고 사왔는데 야 이놈아 2만 원 줬으면 2만 원 주고 사왔어야지. 너 18,000원이면 너 왜 돈을 아끼고 그래? 그럴 거면 18,000원만 받아갔어야지.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지금.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에요? 혼날 일인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나는 18,000원 주고 사는도 충분한데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은 국회에서 심의한 거가 틀릴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바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한테 나 여기서 보니까 18,000원짜리 있어요. 그렇죠. 삭감을 하더라도 다시 보고합니다. 삭감도 추경을 하죠. 우리 추경은 항상 돈 더 쓰겠다는 추경만 삭감도 받지. 추경이에요. 삭감도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뭐 세수가 줄은 상황에서 지출을 늘려서 재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재정의 책임성은 희생하더라도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거 조금 지출을 줄이자라고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말은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럴 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추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엄마 사실은 2만 원이 아니고 18,000원이었어요. 18,000원이 더 좋아요. 계획안을 18,000원으로 다시 주십시오. 그렇지. 어디서 세일하고 있으면 세일한다고 빨리 말을 했어야지. 왜 네 멋대로 2만 원 받아가고 나서 18,000원짜리 어치 책을 사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엄마가 우스워?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을 하든지 뭐 추경까지 하기 싫으면은 나름대로 뭐 전용이라는 절차도 있거든요. 전용이란 건 뭐냐면은 원래 물을 사기로 하고 커피를 사려고 했는데 다른 거 샀어. 그렇죠. 근데 물 예산 20억 편성됐고 커피 예산 30억이 편성됐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커피만 찾아요. 물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물은 덜 사야 되고 커피는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액은 최소한 맞췄어야지.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물에서 빼고 커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용을 할 수가 있지. 그냥 부용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부가 어차피 예산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정부가 안은 만들지만 국회에서 땅땅땅 해서 연합해서 얼마를 쓴다고 금액을 결정해 줘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딱 줘. 자, 문제집 산 돈이야. 줬어요. 그러면 안 쓸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정부는 안 쓸 권한이 없어요? 그게 저는 근대 국가의 시작이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 근대 국가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요. 뭐 제가 너무 제정만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대 국가의 정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어디서 세금을 거둘지를 조세 법률주의, 어디서 세금을 거둘지를 국민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서 정하는 거고 예전에는 정근대 국가는 뭡니까? 그냥 너 돈 내놔 뺏는 게 이게 정근대 국가라면 근대 국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기에서 세금을 10억 주고 여기에서 20억을 주는 것을 법률로 만들고 그리고 걷는 것을 법률로 만들었으니까 쓰는 것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기에 20억을 쓰고 저기에 30억을 쓰라고 정하는 것이 근대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30억을 쓰라고 정했는데 행정부가 난 그냥 20억 쓸래. 내 생각에는 좀 과한 것 같아. 만약에 혼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요 국회에 추경안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추경안을 올려서 국회는 20억을 쓰라고 했는데 이 행정 전문가인 내가 보기에는 10억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라고 국회에 추경안을 올려야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는 10억 쓸래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추경안을 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경안을 올렸으면은 이거는 모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추경을 하지 않냐라는 건데요. 왜냐면은 그거는 추경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언제요? 그냥 계속 추경호 부총리는 여러 번 말했어요. 우리는 추경을 안 하는 정부야. 추경은 안 한다. 올해 추경을 안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 이게 추경호 부총리 생각인 건지 아니면 뭐 더 높은 분의 생각인지는 모르죠. 왜 안 한다고 그랬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안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말을 지키는 건데. 아니 지금 정부는 약간 재정을 아껴서 쓰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이 강한 거는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썼다. 소비처를 늘려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했으니 오해가 있긴 있는데 뭐 저는 그것도 오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추경을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가 없냐면은 올해 세수 결손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올해 59조 원이 세수 결손이 된다고 계획된 거보다 안 들어왔다. 그렇죠. 올해 예산보다 59조 원이 안 들어왔는데 이 추경호 부총리는 두 가지를 계속 말을 했어요. 예전부터. 첫 번째 추경은 안 한다. 두 번째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게 두 개 같은 말이거든요. 추가 국채 발행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 발행도 국채 발행 예정 숫자를 바꾸는 것도 추경이니까.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작년에 국채 발행 한도액을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땅땅땅 했어요. 마이너스 통장 정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에 추가 국채 발행을 하려면은 한도액을 바꿔야 되는 거고 한도액을 바꾸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더 쓰는 것도 안 쓰겠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추경을 했어야지 이 친구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님 이유가 바로 59조 세수 결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수 결손이 없다면 그냥 추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안은 정해져 있어. 써야 될 돈이 정해져 있는데 세수가 부족해졌어요. 그럼 그 돈을 쓰려면 빚을 내서라도 그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개념이 다른 게 세출 예산은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올해 600조 원을 쓸지 800조 원을 쓸지는 그냥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세입 그래서 얼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세입 예산은 얼로케이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이거는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이 물론 세법은 정치지만 세법에 따라서 아하.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네. 올해 예측을 세수가 예측됐는데 세수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채는 여기까지 발행을 하고 지출은 이 정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측이 틀렸죠. 근데 1, 2조 원이 틀린 것이 아니라 59조 원이 틀렸어요. 예. 59조 원이 틀렸으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추가 국채 발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세출을 줄이던가 뭐 59조 원 기부로 받던가 이런 뭐 농담입니다. 당연히 이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돈이 있어야 않을 되니까. 거면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출을 추경이니까. 줄이겠다는 뜻이구나. 지출은 뭐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게 국채 발행은 없다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불용은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일선 공무원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듣죠.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 정해진 예산을 가능하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안 쓰려고 하는 정부는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해진 예. 예산을 하여튼 국회에서 정했지만 난 모르겠어. 나는 하여튼 이거는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우리는 줄이는 거에 집중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정부의 그래도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가 얘기했듯이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아끼는 것도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니. 당연히 한 가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총선인데 네. 올해 빚을 추경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쓰고 싶지. 안 쓰고 싶. 그 경기 죽여서 내년에 표될 게 뭐가 있다고 일부러 그런데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굉장히 걱정하는 포인트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있는 거 아니냐. 니들 참 착하다. 내년에 선거 안 할 거야?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데 거죠.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내년 선거라고 해서 돈 얼마나 선택을 쓰고 해야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발생한 트리플 위기 의 근원은 정부 지출의 감소라는 것이 한국은행에 따라서 그런데 이 경제 수장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정부 지출을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여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 있고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선택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약속을 어기든지 아니면은 이 정부 소비를 이렇게 97년 이후로 최악으로 줄여서 경기를 나쁘게 만들든지 두 가지 선택지에서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은 경기보다는 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근거가 있어요. 59조 원 세수 결손이 난다라고 예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지출 측면을 보면은 작년 8월 말보다 올해 8월 말에 지출이 얼마가 줄었냐면은 60조 원이 줄었어요. 누적으로 8월까지? 누적으로. 1월 8월이 작년 8월 달까지 쓴 돈과 올해 8월 달까지 정부가 쓴 돈을 비교해 보니까 딱 60조 원만큼 안 썼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이 세수 결손에 따라서 이 정부가 불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짐작이 가능하고 정부가 불용을 하니까 2분기의 정부 지출이 무려 전분기 대비 2% 떨어지고 2%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GDP가 줄었다. GDP 이 트리플 위기가 벌어진 건데 그죠. 그러니 왜 추경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약속은 뭐 그때 당시는 뭐 59조 원 줄 줄 몰랐죠. 그랬을 때 약속을 했는데 59조 원 세수가 줄면은 그 약속은 번복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괜히 그 약속과 그 자존심 지키면서 경기를 추락시키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수 준 것이 59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용을 59조 원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불용 아무리 많이 해봤자 10조? 뭐 10조, 20조 이상 불용을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래도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렇다면은 20조 불용을 뭐 20조 이상 못 한다면은 세수는 59조 원 줄면은 그럼 그만큼은 추가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뭐 외평기금에서 좀 땡겨 쓴다면서요? 한 30조 원 정도 이상은 외평기금에서 땡겨 쓰는 거고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20조 원 정도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한 20조 원이 제가 오늘 정말 말을 하고 싶은 게 바로 20조 원인 거고요. 그 20조 원이 뭐냐면은 지방 정부에 줄 돈 23조 원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불용을 종용하지는 하겠다라는 말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 지방 정부에 줄 돈 23조 원을 안 주겠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 보내는 돈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얼마를 주냐면은 그냥 내국세의 40%를 주게끔 법으로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올해 내국세가 만약에 100조 원이 거친다. 40조 원은 보내. 40조 원은 무조건 지방 정부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상 내국세가 뭐 100조 원이 거칠 걸로 예상을 해서 올해 40조 원을 보낼 걸로 이미 약속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산 잡아놨죠. 예산을 다 잡아놓고 지방 정부는 예산을 잡아놨을 뿐만 아니라 지금 10월이니까 이미 지출도 거의 다 했습니다. 지출도 다 땅도 다 파고 건설도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제만 할 거만 남았는데 그런데 원래 100조 원 내국세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 16% 정도 세수가 빵꾸가 나니까 16%를 줄이기는 줄여야 돼요. 이것을 원칙대로 하자면 언제 줄이냐면은 이게 세수가 결손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내년도 결산을 해보면 아는 거잖아요. 24년도. 24년도에 결산을 해봤더니 아예 원래 그 계획했던 것만큼 내국세가 안 거쳤어. 100조가 거칠 줄 알았는데 99조 거칠 수도 있고 101조 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조만큼 정산을 해서 언제 정산하냐면은 25년도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24년도에 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24년도 결산을 한 거에 대한 금액을 플러스를 주든 마이너스를 주든 25년도에 1억 원을 더 주든 1억 원을 덜 주든 정산을 하는 건데 하여간 올해 세수가 덜 거치면 25년도에 덜 줘야 되는 거죠. 올해는 계획대로 주고. 그렇죠. 그게 원칙인데 근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덜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23조 원은 25년도에 덜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국세의 몇 퍼센트를 내국세 주게 돼 있는데 40%를 지방 정부에 주게 돼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해 내국세의 40%를 그해 주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전년 내국세의 40%를 올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해고요. 그래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산에 따라서 다음 연도까지 정산을 맞춰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초과 세수가 올 수도 있고 세수 결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초과 세수와 세수 결손의 정산분은 언제까지 정산해야 되냐면은 다음 연도. 그러니까 25년 무조건 주기로 한 돈은 주되. 무조건 줘야 돼요. 근데 올해는 들어온 거보다 더 줬으니 내년에 좀 덜 준다. 올해 내후년에 조금 덜 준다. 올해 사실은 우리가 덜 들어왔는데도 우리 맞춰준 거야. 알겠습니다. 이런 컨셉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완충을 해줄 수도 있고 법대로 하면 완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야 올해 세금이 안 거쳤으니까 올해 못 주는 거지 이 친구들아. 그렇게 기재부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원칙과 관행은 내후년도에 23조 원을 덜 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차피 덜 줘야 될 거 그냥 올해 덜 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그렇죠. 올해 덜 주고 싶으면은 올해 그 국회한테 이게 내국세가 올해 내국세 결산을 내년도 해보면은 23조 원 덜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 그래서 진짜 지방 정부에 주기로 했던 예산이 그만큼 예정했던 대로 못 가니 보고 드립니다. 그렇죠.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23조 원을 그냥 추경을 하지 않으면은 25년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고 추경을 한다면 이거는 올해 덜 줄 수도 있고 내년에 덜 줄 수도 있고 내후년에 덜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추경을 안 했잖아요.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23조 원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원래 약속한 금액을 올해 무조건 줘야 되죠. 그런데 정부는 23조 원을 덜 주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런데 제가 행안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23조 원 덜 준다고 지자체한테 했대요. 근데 통보 어떻게 했어요? 공문 통해서 했어요? 했더니 공문은 못 보냈대요. 왜 공문을 못 보냈습니까? 하니까 행안부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추경을 못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이 교부세 덜 주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보낼 수가 없대요. 못 줄 것 같으니 알아서 불용을 해주시든 아끼시든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에 21세기 대한민국이 공무원은 공문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공무원 아니니까 정말 작은 것도 다 공문이 필요한 게 공무원의 세계인데 1, 2억도 아니고 23조 원을 공문 없이 전화로 해서 줄일 수가 있냐? 그럼 전화로 줄였냐? 제가 물어봤더니 전화는 아니래. 문서로 했대요. 그럼 어떤 문서냐? 공문은 아니라며. 공문은 아니래요. 그럼 무슨 문서냐? 메일로 보냈나? 포스트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확실한 것은 공문은 안 보냈다는 것은 확실하고 공문은 안 보냈는데 뭘 보내긴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네. 이메일을 보냈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세수 안 거친 게 뭐 지금 정부 잘못이 아니니까 경기 나쁘니까 세수 안 거치죠. 뭐 네. 일부러 봐줬겠어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추경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그 약속을 추경은 안 하겠다는 거에 그 너무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교부세가 안 가면 지방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일인데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같은 경우 지금 10월입니다 이미. 이미 10월이기 때문에 공사를 이미 다 끝났어요. 돈 받을 줄 알고 나는 이미 썼어요 먼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제를 이제 11월달에 하기로 이 공사업체랑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원래 정부한테 100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문도 안 오고 이메일이 왔어. 이미 이메일이나 뭐 전화를 안다? 통해서 100억 주기로 한 거 올해 못 주기로 했어요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니 공사도 다 하고 이제 결제만 남은 상황에서 이거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가 없죠. 근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지자체가 지자체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까?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기도가 경기도 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발행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중앙 정부는 이게 지출 규모를 제가 정치적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흑자 재정을 편성할 수도 있고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 정부는 지출 규모를 정치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흑자 재정을 편성할 수도 없고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도 없고 무조건 균형 재정이에요. 이 말은 만약에 세입이 100억이 들어올 것 같다 하면은 무조건 100억을 지출해야 되는 거고 90억 지출해도 안 되고 110억 지출해도 안 돼요. 그리고 세입이 1조 들어올 것 같을 걸로 예측을 했으면은 세출 예산도 정확하게 1조를 남겨도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방 정부 지방 자치법에 따라서 지방 정부는 균형 재정이 원칙이다라고 법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할 때 중앙 정부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코로나 지출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 정부는 추경을 이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 돈이 생겨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균형 재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돈이 갑자기 생겼어.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이거 쓸 명분을 만들어야 돼. 아니 그 안 쓰면 안 돼요. 균형 재정이 법이기 때문에 원래 그 본예산 때 100억을 벌고 100억을 쓰기로 예산을 잡았는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110억 벌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 원을 억지로 지출처를 만들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바로 지방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중앙 정부는 그냥 추경을 편성할 때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추경을 하면 되는데 지방채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는 추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 지방채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 지방채는 뭐냐면은 사실상 PF 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갑자기 라면 살 돈이 없어. 그래서 그냥 돈을 마통해서 라면 살 돈을 이게 발행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채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게 아니고 특정 건물을 하나 뭐 다리를 하나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다리를 한번 놓으면은 30년 동안 이 다리 혜택이 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30년 동안 다리 혜택을 갈 거를 30년 발행 그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미리 땡겨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다리라는 특정 이 지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의 조달 수단으로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런 지방채는 없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PF 대출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교부금을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100억이 안 오고 뭐 한 90억만 왔어요. 그럼 나는 그 규정 재정에 맞춰서 100억이 들어올 걸로 맞춰서 이미 지출 계획을 다 잡고 다리 파고 이미 땅 파고 하고 있는데 다 했죠. 편성만 한 게 아니라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굉장히 뭐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지자체가 큰일 난 지자체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은 지자체가 뭐 좀 쌓아놓은 돈이 많이 있어요. 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뭐 순세기여금 등 이게 쌓아놓은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균형 재정이라면서 어떻게 쌓아놨어요? 그게 균형 재정의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재정이 원칙인데 쌈짓돈이구나.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균형 재정의 원칙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행안부도 말을 했고 저도 이렇게 너무 그걸 지키면요 보도블록도 뒤엎고 청사 새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법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균형재정 원칙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해서 지출을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마련한 돈을 가지고 지방정부에 준다고요. 이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한테 받은 돈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쌓아놓고 있어요. 어디에 쌓아놓냐면 보통예금 통장에 쌓아놓고 있어요. 이율이 0.5%이래요. 1,000억 원을 쌓아놓는데 0.5% 이자를 받고 보통예금 통장에 쌓아놓은 지자체가 많아요. 정기예금도 아니에요? 정기예금도 아니에요. CMA로 좀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데 CMA라도 좀 해주면 예산에 있는 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통예금 0.5%짜리 이자인 거고요. 기금에 있는 돈의 한 50%는 보통예금, 50%는 1년 만기 정기예금, 2년 만기 정기예금이에요. 5년 만기 정기예금도 거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제 말은 뭔 소리냐면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은 지자체는 그냥 쌓아놓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림을 잘한 지자체 또 있고 살림을 못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은 지자체가 있는데 살림을 못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은 지자체는 이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놨다 내가 잘한 거 아니냐 행안부가 나보고 뭐라고 했지만 내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다 라고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몇몇 지자체는 굉장히 행정을 잘한 지자체도 있어요. 돈 안 쌓아놓고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잘 지출한 지자체가 있는데 이런 지자체는 아니 나는 굉장히 내가 행정을 잘한다고 행안부한테도 칭찬받고 전문가한테도 칭찬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헛똑똑이었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균형재정과 관련해서 약간 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수입도 있잖아요. 취등록세, 재산세. 그렇죠. 근데 취등록세,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맞습니다. 그 동네에서 분양이 활발하고 입주가 활발하고 그럼 뭐 늘어나고 그럴 때 늘어나죠. 수입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수입이 늘어나는 그 해에 들어온 돈을 그 해에 다 쓰라는 말은 그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수입이 안 들어오는 해에 더 써주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해에는 덜 써줘야 말씀하신 정부 재정의 기능이 작동하는 건데 맞습니다. 지자체는 경기 좋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그 해에 다 쓰고 안 들어오면 안 써라라고 하면 그거는 균형 재정의 원칙이 아니라 약간 좀 그런 균형재정 원칙이 재정의 평탄화, 스무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평탄화에 위배된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교부세 정산을 다음에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22년도 작년에는 초과세수가 문제였어요. 초과세수가 54조 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랬을 때 54조 원 초과세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정부한테 뭘 바랬냐면은 54조 원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정산을 해야 된다고요. 22년도에 초과세수가 들어왔으니까 23년도에 결산을 하고 24년도에 초과세수분을 24년도에 정산을 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22년도에 추경을 했어요. 추경을 해서 어차피 24년도에 줄 돈을 그냥 22년도에 줄 거야 라고 국회에서 땅땅땅 해서 쓰자. 24년도에 다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재정 평탄화의 잘못된 정책이고 이것을 뭐 쉽게 말해서 찬물 뜨거운 물 수도꼭지인 거죠. 뜨거운 물 확 틀었다가 찬물 확 트는 건데 만약에 제 말대로 22년도 초과세수 때를 22년도에 지자체를 나눠주지 않고 24년도에 지자체를 나눠줬다면은 내년도 세수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24년도. 그래서 내년도 세수가 안 좋은데 22년도를 2년으로 하면 평탄화가 되는 거죠. 스무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세수도 안 좋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은 25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초과세수를 24년도에 반영을 하면서 평탄화를 시키고 23년도 올해 안 좋은 것을 25년도로 이연시켜서 평탄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데 22년도에 초과세수는 22년도에 다 나눠줘. 근데 그것은 정책적으로는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추경을 했으니까. 추경을 하고 나눠주는 것은 형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도 하지 않고 지자체가 이미 다 10월 달에 지출도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 그냥 돈 안 줄 거거든 이라는 말을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이거를 지자체한테 돈을 안 준다라는 것은 추경도 하지 않고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형식적인 결여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쌓아뒀던 말씀하셨던 대로 좋지 않은 관행으로든 어쨌든 쌓아뒀던 거는 헐어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 당연히 헐어서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는 게 그냥 돼지 저금통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그렇게 있는 지자체가 다 있는 아닐 텐데 대부분은 있고 일부 지자체는 뭐 없거나 아주 굉장히 조금만 있는 지자체는 있죠. 그럴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이거는 정말 실무적인 말인데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냥 합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일선 실무 공무원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올해 12월까지 공사 대금을 지출하기로 했잖아요. 네. 전화를 해요. 미안한데 내년 1월달에 지출할게. 업체한테? 업체한테. 그러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뭐 그래라. 12월이나 1월이나. 12월이나 1월이나. 1월에는 돈 들어와요? 1월에는 돈 들어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내년도 24년도는 세수가 엄청 안 좋아요. 올해보다 세수가 더 안 좋다고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미 올해보다 내년도 세수가 마이너스 2.2% 줄어듭니다. 내국세는 마이너스 10.1% 줄어들고 전체 총수입은 마이너스 2.2% 줄어들거든요. 예상은 해보니 예상해보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일선 공무원들은 그냥 내년도 1월달에 드릴게요라는 식으로 실무적으로 처리를 해왔는데 내년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22년도 교부세는 25년도에 정산을 해야 된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고 아무런 공문 한 장도 없이 일단은 주긴 줘야 된다. 당연히 줘야죠. 안 줄 거면 몇 년 후에 안 주는 걸로. 그렇죠. 근데 안 줄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어서 내국세가 덜 거쳤으니까 덜 주는 해는 있어야 될 텐데 25년도에 덜 줘야 되는 거죠. 25년도에 덜 준다라는 게 25년도에 어차피 교부세를 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2년 올해 들어오는 건 2년 전에 내국세의 몇 퍼센트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플러스는 그냥 바로 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22년처럼 그냥 어차피 줄 돈, 그러니까 지방 정부한테 그냥 뭐 내후년에 줄 거보다 올해 주는 게 좋지라고 하면은 항상 좋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는 2년 뒤에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지금 하여튼 올해 지금 성장률이 안 좋은 게 뭐 여러 가지 뭐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 소비도 안 좋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부 지출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정부 지출이 원래 계획된 것보다도 안 쓰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게 지금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어디가 줄었는지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줄었는지는 몰라요? 뭐 알 수는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이 혹시 걱정하는 건 진짜 꼭 써야 할 예산이었다면 어떻게 불용을 하겠냐. 그냥 평소에 부풀려서 달라고 하고 그냥 안 쓰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썼던 거 아니겠어? 이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해서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이건 나쁜 생각이겠죠? 원칙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원칙에는 당연히 맞지 않고 그럴 거면은 예산 편성시에 이것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게 원칙이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면은요 올해 639조 원이 정부 지출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그 법적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어요. 그게 대강 반반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법적 의무 지출은 300조 원, 재량 지출은 300조 원이에요. 그런데 재량 지출 300조 원이 진짜 재량 지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공무원 인건비는 법적으로는 재량 지출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재량 지출 중에서 인건비 빼고 실질적인 재량 지출을 보면 한 200조 원이에요. 근데 200조 원 중에서 허투루 쓰고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리 많아도 10%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주 혁명적인 그런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허경영 뭐 이런 분들이 이 정부를 이게 했을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최대 한계치는 저는 재량 지출의 10%라고 생각하고요. 재량 지출의 10%면은 20조 원이에요. 200조 원은 10%니까 20조 원이 뭐 크다면 큰 돈이지만 이것 때문에 뭐 이 국채 올해 세수 결손만 59조라고 그랬잖아요. 20조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형식적인 문제고 절차를 어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뭐 변명해드릴 이유는 없지만 그렇죠. 뭐 잘못한 거 같네.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할 거면 권한이 없는 걸 임의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고. 진짜 만약에 선의로 해석한다면 진짜 여야에서 합의하는 건 이런 지역구 민원 뭐 민원 그래서 항상 뻥튀기가 있더라. 근데
아이디어하게 정말 선량한 관리인이 정말 선량한 고문이 내 양심상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줄였다. 이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건 진짜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표 내고 국회의원 출마하셔서 국회로 들어와서 예산을 조절하시거나 했어야지. 당신이 뭔데 임의로 그걸 막 조절하냐? 국회에서 정한 예산을. 그건 맞는 거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언론 같은 데서 뭐 예산이 굉장히 허투루 쓰인다. 뭐 지역구 의원들이 뭐 지역에 괜히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가져가는 예산 다 합쳐봤자 2, 3조예요. 그 2, 3조 가지고 우리나라가 크게 달라지진 않죠. 근데 아까 저 초반부에 우리나라는 국채 이자율은 요만큼인데 명목 GDP 성장률은 이만큼이다. 그렇죠. 물가가 오르든 성장률이 좋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다른 OECD들보다 되게 큰 편이라서 압도적으로 큽니다. 큰 편이 아니라. 크니까 국가 채무는 더 늘려도 된다. 까지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차이가 아주 압도적으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다까지만 제가 말을 여유가 하겠습니다. 있다는 뜻입니까?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다는 무슨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제가 가장 바람직한 국가부채 비율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효율적일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딱 그 이자 조달 비용과 명목상 GDP를 같게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건데 근데 이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차이가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너무 낮다라는 거고요. 제 자료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오랜만에 나왔네. 그걸 비교하는 게 저는 좀 생소해서. 생소한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2%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자, 이 자료가 뭐냐면은요. X축은 이게 국민 부담률이니까 결국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GDP 대비 세금이 굉장히 많다. GDP 대비 세금을 20% 내는 나라가 있고 뭐 40% 내는 나라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자, Y축은 뭐냐면은 이게 복지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도 있고 복지 지출 조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세금도 많이 걷고 지출도 많이 해줘. X축은 세금 많이 걷는 거고 Y축은 이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건데 프랑스,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내고 이게 많이 한국 걷고. 90년 이게 1990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세금도 제일 조금 내고 전 세계에서 복지도 제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효율적이네, 효율적이야. 네, 효율적이죠. 그런데 90년도에 대한민국은 그랬는데 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도로 가면서 X축도 늘었죠. 그러니까 세금도 늘었고 Y축도 늘었죠. 복지도 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90년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였다가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냥 꼴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꼴찌에서 꼴찌에 대해서 저는 나름 국뽕에 막 차오르고 있는데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의 80년대를 보세요. 일본의 80년, 일본의 85년, 일본의 90년을 보니까 일본의 80년을 보면은 복지는 거의 늘지 않고 세금만 늘었잖아요. 왜 그런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80년대 경제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죠.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배고픈 사람이 없어서 국가가 복지를 할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제가 88년도 자료를 한번 봤더니 88년도 어떤 해죠? 우리나라 올림픽 얘기를 제가 했겠습니까? 그 플라자 합의 직후 일본 경제 최고 호돌이가 진행을 그 플라자 합의 직후 일본 경기 최전성기 88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많다라고 해서 10대 기업 중에 몇 개? 6개. 8개 있습니다. 10대 기업 중에서 일본이 8개 있었고요. IBM 정도 빼놓고서는 미국 기업 2개 빼놓고서는 8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20대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이 몇 개 있었을까요? 20대 기업 중에 찍어보세요. 막 16개. 16개 정답입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씩 재주는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80년대 경제가 얼마나 좋았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됐죠. 근데 일본의 90년도에 버블이 터졌잖아요. 버블이 터진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니까 이게 놀랍게도 세금은 줄었어요. 세금은 줄고 복지는 올라가요. 잃어버린 10년일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20년이 됐잖아요. 일본의 요 2000년도로 보니까 세금은
하나도 늘지 않고 복지만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0년대 약간 경제가 살아나니까 바로 복지는 하나도 안 늘리지 않고 세금만 늘려서 어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과 복지가 항상 동시에 늘었고 일본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세금은 안 늘렸는데 복지를 늘렸지라고 하면 국가 부채를 늘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나라인지 일본이 일반적인 나라인지 보면은 다른 나라들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계열로 보면 시계열로 보면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맞아요. 중장기적으로 복지를 늘리려면은 세금 늘려야 된다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도 경기가 있다. 좋으면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 부채를 늘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세금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이 세금은 늘리지 않고 복지만 늘리는 시기가 있는 거고 이거를 바로 경기 조절 효과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평탄화 효과, 스무딩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재정은 평탄화 효과를 안 한 거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복지도 늘리고 세금도 늘리고 항상 일관성 있게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경기 조절의 역할을 정부 재정이 경기 조절 역할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경기 조절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정부는 약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 정부의 철학은 뭔가 정부가 뭘 많이 걸어서 많이 쓰는 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우리는 있는 듯 없는 듯 좀 조그맣게 있고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민간에서 알아서 돈이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걷어서 많이 쓰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있자. 그런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가 돈을 쓰면 GDP에 영향은 있겠으나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잖아요.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꼭 많이 쓰는 게 올바른 거냐? 그거는 퀘스천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퀘스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다만 상대적인 비교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지출 규모가 GDP 대비 20%가 좋은 건지 50% 좋은 건지 60% 좋은 건지 이거는 퀘스천의 영역인 거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 라는 질문은 있는데요. 다른 OECD 평균이 GDP 대비 정부 지출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냥 또 찍어보세요. 정부 지출 매년 정부의 지출이 그러니까 그 내 나라 GDP 대비 정부 지출의 규모는 얼마냐? 비율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OECD 평균. 잘하는 거 찍기 잘하더라 그런 거. 놀랍게도 50% 가까이 돼요. 나 50%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부가 자본주의잖아요. OECD 국가들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다 자본주의 국가인데. 네가 번 거 50% 내놔 임마 한다는 거지. 뭐 그건 아닙니다만 그건 뭐 왜냐면 이 GDP라는 것이 정부의 지출 규모가 아니라 전체 이 부가가치 규모니까 이게 부가가치랑 그 지출 규모랑은 이게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비교를 하자면은 정부 GDP 대비 뭐 한 40% 이상 이 45% 이상 47%가 48%가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50% 넘는 나라도 제법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8%인 거고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우리나라보다 정부 지출 규모가 작은 나라가 콜롬비아 뭐 코스타리카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나라는 아니다. 많이 쓰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 보니까 예전에 압도적인 꼴찌여서 지금은 꼴찌 국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정부 지출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 지출 규모가 많은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적은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건 퀘스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 쓰고 있는 거다. 조금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정부 지출 규모가 가장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뭐 콜롬비아 뭐 그런 나라 빼놓고서 그걸 보면은 뭔가 우리나라가 설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일까? 아니면은 그건 모를 일이죠.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적인 건 아닌 건 확실하고 적절하면 적절할수록 효율적인 건데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우리나라 정부 지출 규모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의문이 있죠. 그러네. 완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디서에 나오는 그거에 대한 반론은 OECD 국가들이 정부 지출을 하는 게 결국은 다 연금 주는 거다 대체로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OECD 국가들은 노인 비율이 높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비율이 낮다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출이 줄은 거고 지금부터 노인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 맞는 얘기고요. 20년 후에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절대 적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OECD 국가들의 노인 관련된 지출 규모가 GDP 대비 10%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 관련 지출 규모가 GDP 대비 4점 몇 %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20년 뒤, 30년 뒤 해도 따져보면은 2060년도가 넘어가야지 드디어 GDP 대비 10%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최소한 2060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이 노인 고령화를 해도 GDP 대비 10% 이상은 절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연금이 대부분이다라는 말 당연히 맞고요. 근데 어느 정도 대부분이냐면 GDP 대비 10%. GDP 대비 10%가 노인을 위해서 가는 근데 것이 OECD는 평균적으로 GDP의 한 50% 정도를 쓰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몇 % 쓴다고요? 우리나라는 36%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10%를 더 쓰면 우리나라도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노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한 4% 이상은 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늘어나면 한 그 6% 포인트 있고요. 정도 늘릴 수 근데 있으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연금 기금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가 올해 국가 지출이 639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 국가가 639조를 쓰니까 우리도 세금을 639조를 낸다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세금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소득세잖아요. 네. 소득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올해 110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639조를 쓰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세를 110조밖에 안 내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우냐? 소득세는 110조지만 간접세도 많잖아요. 뭐 부가치세, 뭐 개소세, 뭐 유류세, 뭐 간접세를 다 합치면 딱 1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로 110조 원을 내고 간접세 다 해도 100조 원이니까 두 개 합쳐도 21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39조는 뭐로 마련하냐? 바로 개인 그러니까 자연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내는 세금이 있죠. 법인이 내는 세금이 8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이 내는 세금 80조랑 자연인이 내는 직접세인 소득세, 간접세 100조 원을 다 합치니까 한 30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뭐 상속세, 뭐 증여세, 뭐 관세, 뭐 증권거래세 같은 거 다 합쳐서 350조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가 올해 350조 원이거든요. 근데 국세로 350조 원을 걷고 정부 지출은 639조 원을 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바로 기금이 18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거둔 게 사실상 세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월급 명세서를 보면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세금은 뭐 중산층,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은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은 자기 소득의 세금을 한 4% 정도 내거든요. 근데 세금은 4%지만 내는 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 거고요. 근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봤을 때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을 우리가 강제로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동구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품이 있고 정부가 공동구매했을 때 더 효율적인 상품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개인이 사는 것보다 국가가 공동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니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사람들한테는 이게 컨센서스를 이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을 개인이 구매할 수도 있고 국가가 공동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국가가 공동 구매하는 것이 분명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사는 것이 분명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OECD 국가 평균은 GDP 대비 국가가 한 50% 가까이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이런 문제가 또 있군요. 요즘. 야, 복잡하네 이게. 막 상식도 막 깨뜨려야 되고. 재정 얘기하면 재밌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여튼 그거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가계와 정부는 가계부로 쓰는 방식이 다르다. 뭐 형식도 다르고 논리도 다르고. 그래, 원칙을 지킬 건 지켜야지. 뭐 그거는 그런 것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여쭤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그 최근에 우리 지금 현재 정부가 현재 정부도 우리 정부인데 왜 현재 전 정부냐 지금 정부냐? 전 정부 전 정부냐 지금 정부냐? 허리띠 왜 졸라매야 되냐면 그 IMF가 그랬나 뭐 누가 그랬나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빨리 증가한 나라가 코리아다. 그러니까 절대 수준은 안 높은 거 맞는데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근거나 명분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뭔가 오류가 있습니까? 예, 오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저는 이 언론 보도를 볼 때 예. 선수와 비선수 차이를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출처를 보면은 선수고 출처를 안 보고 내용만 믿으면은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출처를 보죠. 그 IMF가 말했다라는 것의 출처가 바로 연합뉴스였었고요. 그 IMF가 우리나라가 빠르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 연합뉴스 기자가 IMF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한 것이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라고 처음에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가 계속 확대 재생산돼서 그 해석이 틀렸어요? 그 해석은 뭐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것이 그 해석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증가율이 빠르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 연합뉴스 기사가 썼었냐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021년도 대비 2024년도를 비교를 했더니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팩트예요.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할 때 그 가장 증가 빠르다는 것이 팩트인데 저는 아니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을 비교를 하려면은 코로나 직전과 현재 시점을 비교를 해야 된다. 코로나 직전은 19년도였잖아요.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게 국가 부채 비율 증가 속도를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시기만 달리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오히려 느린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OECD 우리가 국가들은 코로나 때 왕창 돈을 써버렸으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썼거든요. 다른 OECD 국가는 20년도에 돈을 얼마나 많이 썼냐면은 재정 수지 적자가 20년도 GDP 대비 10% 12%였어요.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썼죠.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12%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2,000조 원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이제 이거는 전 정부의 성과니까 코로나 방역에 사실상 실패한 그 나라들이 그로 인해서 완전히 셧다운된 거를 메꾸기 위해서 쓰는 재정과 맞습니다. 나름대로 잘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덜 쓴 걸 그걸 그렇게 맞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비교하면 안 된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20년도에 한꺼번에 몰았었고 우리나라는 20년도에 조금 썼어요. GDP 대비 마이너스 2.2% 재정 수지 적자였거든요. 근데 20년도에 덜 쓴 대신에 그 대신 우리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나눠서 썼는데 돈을 쓴 거고 다른 나라는 20년도에 몰빵을 하고 그 뒤에는 조금 덜 쓴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교 시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1년부터 24년까지 하면 안 된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렇게만 비교하면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비교 시점에 따라서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23년과 24년의 국가부채 비율을 어떻게 알고 IMF는 예상을 했어요? 그냥 예상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가 있어요? 예.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질문한 건 아닌데 시간 알겠습니다. 보시니까 짧게 한번 보죠. 짧게 자료 화면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7년도 이 지난 정부가 첫 추경했을 때 통합재정 수지가 24조 원 흑자가 났어요. 18년도는 통합재정 수지가 무려 31조 원 흑자가 났거든요. 그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거는 말로는 적극재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긴축재정이에요. 뭐 돈이 20조 원, 30조 원이나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18년도에 왜 이렇게 긴축재정했냐 몰랐다. 이제 진짜 화끈하게 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는 화끈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 재정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12조 원 났죠. 근데 재정수지 적자 12조 원 마이너스 났는데 이번 정부는 어떠냐? 22년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책임이 두 가지한테 다 있습니다. 본예산은 문정부 편성, 추경은 윤 정부가 했기 때문에 22년도는 무려 64조 원 적자가 났고 올해는 제 예상대로 하자면 40조 원 정도 적자 날 것 같고요. 내년도 목표치가 마이너스 44조 원이에요. 지난 정부가 재정을 말아먹었고 이번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냐라고 보면은 재정 수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론이나 정부 홍보에 따라서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정부는 뭐라고 홍보했냐면은 그 정부가 스스로 슈퍼예산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근데 17년도에 총지출 증가율은 3.7%였거든요. 올해는 총지출 증가율이 5.1%인데 정부가 뭐라고 홍보했냐면은 건전재정이라고 홍보해요. 정부가 5.1% 증가한 것을 건전재정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은 건전재정이구나라고 수긍하고 3.7% 증가할 때 정부가 거꾸로 이거는 슈퍼예산이라고 홍보하니까 3.7% 증가한 것도 슈퍼예산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숫자를 보면은 현실과는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네. 이 얘기는 한번 더 따로 한번 해보죠. 따로 한번 조금 시간이 넘어서 핵심인 듯해서 네, 그건 좀 따로 한번 해보고요. 야, 참 진짜 하루 종일 재정만 고민하신 티가 나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정만 보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닌 게 이런 얘기 1시간 넘게 들어주는 분들은 여기 시청자 말고 사실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 하자고요.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갑니다.